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구로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 구로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건강 상식,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자동차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주춤하지만 충남과 경기 남부 등 중서부에는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여름 막바지에 이번 19호 태풍 쏠리기 걱정입니다. 지금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바다 위를 지나고 있고요. 내일 제주 부근 해상으로 올라옵니다. 이후 한반도로 북동진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쏠리기로 인한 영향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산가는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와 청주가 36도, 대전, 광주가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와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단에서 최근에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로 탈바꿈한 도시 구로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비가 서울에도 추적추적 내렸었는데 오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뭐 편하게 왔습니다. 네.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 해서요. 네. 저희도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태풍 쏠리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삼선 구청장이세요. 예. 그냥 풍기는 이미지도 여유가 느껴지는데 그 구로 구민들은 왜 이성이라는 이 사람을 구로구청장으로 3번이나 뽑았을까요? 뭐 제가 특별히 잘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일은 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 특히나 그 평화 또 공정한 사회 이런 걸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가 시대에 빚을 지고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선하신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본인을 굉장히 낮추시는데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민선 5기, 6기 선거운동 과거 돌아봤을 때 하고 이번에 7기 선거운동 했을 때 국민들의 메시지가 좀 흐름이 방향이 달라졌던가요? 네, 이번엔 뭐 전국적으로 네. 워낙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공정한 사회 뭐 이런 데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았던 시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큰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선거운동보다는 더 좋은 공약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공약 만들기 위해서 밤 10시 넘어까지 계속 남아있고 네. 정말 공약 만드는 시간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울였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3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공약에 더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도 더 요구하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만나 뵀을 때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여전히 구로구에 여러 가지 그동안 갈증이 많았던 거, 특히 이제 녹색
도시에 관한 좀 더 녹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교육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요구. 왜 저쪽 편에는 이렇게 빌딩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3선이었기 때문이고 이제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는 심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라도 계속 부족한 것을 채우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의 발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 임기를 최선을 다해서 구로구 마지막 모자라는 것들을 다 채우고 또 향후 앞으로 구로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런지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세워서 시작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공약도 만들고 그 메시지를 나는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약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만큼 민선 7기를 이끄는 각오 지난 초선 때하고 재선 때하고 또 기분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번에 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쏟아가지고 앞으로 구로구가 바람직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네. 그런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 최소한 채워놓고 부족한 걸 새로 시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앞으로 4년 동안 구로구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군요. 구로구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요. 최대 현안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정 운영 방향 또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크게 5가지 비전을 세웠어요. 네. 첫째로는 구로구의 균형 발전 문제, 특히 대규모 미개발 지역들, 교정시설 이적지라든지 구로철도교시장 이전이라든지, 온수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또 가리봉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미개발 숙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4년 동안 완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착공까지 다 해놓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교육도시. 저희 구로구가 지난 4년 동안 교육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로서 확실한 기반을 세워놓고 또 도서관 중심 도시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구로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산업도시 기반을 쌓아놓겠다. 최소한 스마트 도시로 나가는 로드맵을 확실하게 세우고 시작해놓고 가겠다 하는 거고요. 또 넷째로는 복지도시. 저희 복지 사각지대라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채워넣어서 구로구의 복지를 확실히 향상시켜 놓겠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마는 녹색도시를 이번에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녹색도시라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구로구에 녹지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특히 생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더 많이 제가 채워놓겠다 하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네. 구로구 5대 목표, 5대 방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는데요. 이런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구청장님 이력을 제가 미리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혹은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과 1년 동안 배낭여행을 돌연하게 떠나시기도 하고 그걸 내용으로 또 배낭여행기 책도 쓰셨고 또 미술대전에서 상도 받으시고 월간 문학세계에서 신인 문학상도 받으셨어요.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행정고시로 안정적인 고위공직을 맡고 계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당선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 어려웠던 2010년도 그 민선 5기에 구청장에 출마하셨고 어쨌든 당선되셔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3선을 하고 계시지만요. 굉장히 좀 도전 정신도 있으신 것 같고 재능도 많으시고 이런 게 좀 이런 성향이 활동적인 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조금 새로운 시작을 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떤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 비교적 일찍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민선에 도전했는데요. 예. 그때는 당선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뭐 8, 90%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네. 다만 제가 떨어지든 붙든 나한테 보람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네. 운이 좋아서 당선돼서 지금 삼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역대 그 도전 정신이 투철한 보면은 확률이 정말 적은데도 거기에 또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이런 모습이 구정에도 드러나는 것 같다고 느낀 것이요. 이제 스마트 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구로구에 공공 와이파이망이 지난해 이미 구축이 됐고 또 예. 올해는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는 등의 시설이 설비가 설치가 됐는데 이 스마트 시티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로구가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 전체가 다 공공 와이파이망이 깔려 있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 어디에 가든지요. 심지어는 안양천변에서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래요. 도시 전체가 공공 와이파이가 깔려 있고요. 예. 금년에는 저희가 사물 인터넷망을 로라망이라 그러는데요. 구로구 전역에 다 깔았습니다. 아하. 그것도 역시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제 그걸 깔아놓은 거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계속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금년에 이제 3가지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주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 케어 서비스, 치매 노인이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위치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고요. 예.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제 그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붕괴 위험 건물들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그 건물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물들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그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지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미세먼지가 어느 동네별에 지금 많은지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도 이제 구로구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구로구 한 동 안에 예. 보통 한 동에 한 3개 내지 4군데, 3군데 내지 4군데 그 측정망을 두고서 아하. 저희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서비스를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금년 중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건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관리나 서비스를 이런 사물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로구 전체에 사물 인터넷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마트 도시 관리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도까지는 이런 서비스라고 앞으로 몇 년도부터는 예.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구청 안에 스마트 도시 팀을 만들었는데요. 또 각계 전문 교수들 또 전문 기업들 다 망라해가지고 아하. 또 정책 자문단도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요. 예. 금년 중에 이제 로드맵을 다 완성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모든 게 이제 가능한 거는 그 이전에 먼저 기반망을 깔아야 되는데 아하. 그 기반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하나는 와이파이 망이었고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 망이었는데 예. 그게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특이한 것이 전통시장 LPG 가스망에도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켜가지고 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전통시장에 크게 봐서는 2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전통시장의 화재 그 감지 서비스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네. 고객을 분석하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고객이 남자가 만들었는지 여자가 만들었는지 연령대별로 대충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지 고객들을 쭉 분석해서 예. 이 시장이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 와이파이와 사물 인터넷망을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시장의 마케팅 활동을 도와주는 예.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형 마트나 대기업들은 이미 해오던 건데 전통 시장은 좀 취약했지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괜히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 게 아니네요. 재미있고 신기한 것을 넘어서서 생활에 좀 밀접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균형 발전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크게 보면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영등포 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온수 산업단지 현대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요? 첫째로 교정시설 이적지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사업 시행 인가도 났고요. 예. 아마 이제 몇 달, 한두 달 내로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한 2,200세대의 그 주거 공간하고 또 대형 이제 상업시설들 또 업무시설들 그리고 또 세무서, 보건지소, 도서관 뭐 이런 그것들을 포함한 공공 그 행정타운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공원도 한 2,000평이 들어갑니다. 아마 안양천 서쪽 지역에 가장 그 대표적인 업무, 주거, 상업 그 중심지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철도기 시장 이전인데요. 그건 지난 한 30년 이상 된 구로구의 수건이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그 정부로부터 그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철도기 시장 이전을 위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구로구는 구로구대로 서울시와 함께 이제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그 도시를 만들 건지에 대한 도시계획 영역을 또 동시에 국토부와 구로구가 양쪽에서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다 금년에 끝납니다. 이제 끝나면은 아마도 이전을 위한 고시가를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고 아마 내년 후년쯤 되면 이제 이전 착공이 들어가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한 2026년 정도 되면은 철도기지창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온수 산업단지는 서울의 부천하고 시계 경계에 있는 곳인데요. 그쪽은 서울의 아주 가장 오래된 지방공단의 하나입니다. 이제 그거를 옛날에 굴뚝산업 기계산업에서 이제 앞으로 융복한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그 이제 재생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영역 중에 있고요. 금년에 거기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바꿀 것인지 영역이 끝나는데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첨단 산업단지로 이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로구가 업무, 상업 이런 그 중심지가 지금은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와 신도림 딱 글로 편중돼 있는데 구로구 전역으로 고르게 아마 이렇게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존의 구로구 이미지 그리고 최첨단 디지털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번에 새롭게 공약에 넣은 녹색 도시가 있는데 성공회대 뒷산 천왕산자락을 매입해서 더불어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우셨고 녹색 도시를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서울에 하나뿐이 없는 수목원을 구로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푸른 수목원인데요. 그게 지금 한 3만 평 되는데 그럼 5만 평 정도로 저희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꾸준히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녹색 공간을 그 보상해서 획기적으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안양천의 둔치와 제방을 저희가 거의 수목원 수준으로 한번 갖고 보겠다. 안양천에 오면은 거의 수목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그 둔치를 바꿔보겠다 하는 이제 고향을 했고요. 이미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지금 올해도 이제 꽃하고 이런 걸 많이 지금 뿌려놨습니다. 이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안양천을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우니까요. 정말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수목원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할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그 휴식 공간들 이런 그 시설들도 다양하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교육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교육 환경 개선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셨고, 도서관을 또 더 늘린다는 아까 목표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12년, 이제 4년 임기를 마치면 12년 구청장 생활의 이제 마지막쯤에서 평가를 또 받으실 텐데 예. 그때 구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저는 참 긴 시간, 4년 뒤면 12년 동안을 여기 구로구의 구청장을 하고 나가게 되는 건데요. 네. 저는 뭐 다른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다른 정치적 욕망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 끝나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참 12년 동안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싶고요. 네. 또 지난 그 12년 동안 구로구가 좀 반듯하게 좀 도시가 정비됐다는 얘기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자,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려고 신청곡을 받았는데 강산의 라구요를 골라오셨어요. 예. 이 노래를 왜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구로 구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지금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네. 지금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정말 절절한 가슴 저린 만남, 그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네. 이 노래를 좀 오늘 딱 맞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오늘 이런 이산가족 상봉과도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고요. 예. 구로구하고 왠지 좀 어감도 비슷한 것 같고 예. 구로구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산의 라구요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이성 서울시 구로구 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부인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40초 뒤에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부인암은 대개 40, 50대가 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여성, 특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들의 부인암 발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통적으로 부인암 하면은 자궁경부암, 또 난소암, 자궁내막암 이렇게 세 가지를 암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암이 어떤 질병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기를 낳는 자궁 부위는 체부라고 해서 몸통 부분하고 진로 외부로 연결되는 경부, 그러니까 목 부분이죠. 예,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자궁의 경부에 발생하는 암이 자궁경부암이고요. 자궁내막암은 자궁벽의 가장 안쪽 면의 내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생기는 암이에요. 그리고 난소암은 자궁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난포를 만들고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생기는 암이 난소암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20, 30대 젊은 여성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이 세 가지 부인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자궁내막암 진료 환자가 2013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4년 사이에 약 50%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특히 모든 연령에서, 특히 젊은 여성에서도 생기고 전 연령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예. 반면에 자궁경부암은 최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 또 난소암의 경우는 20, 30대 환자가 32%가 최근에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고요. 예. 물론 가장 많은 그런 연령대는 폐경 이후인 50대 이후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50대 이후 연령에서 부인암 환자가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젊은 부인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난소암의 경우는 배란이 많이 일어날수록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예전보다 아이들이 초경이 빨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폐경은 좀 늦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미혼 여성, 그다음 노혼도 많고 또 임신을 안 하는,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는 그런 결혼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 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자궁 내막암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폐경기 이후인데요. 예. 평균 수명이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부인암 중에서 난소암을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가족 중에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고위험군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철저히 난소암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어떤 부위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뭐고요? 또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요즘 어린 여학생들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고 있어요. 네네. 기성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 이유는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궁 내막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발병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자궁 내막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초경이 빠르다든가 폐경이 늦어진다든가 또 그 비만할 경우에 비만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피하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과도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또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예. 이 자궁 내막암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인암이 발병했을 때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 완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 세 가지 암,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 경부암 모두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발견될수록 조기 발견이 될수록 완치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궁 내막암의 경우는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자궁 경부암의 경우는 아주 조기에 발견될 경우에는 그 경부만 조금 절제하고 자궁은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소암도 외과적으로 되도록 빨리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가 끝나고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새 암 다 암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물론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발 위험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수시로 그 산부인과에 들러서 그렇죠. 그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20, 30대 여성에게서 이런 발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덩달아 또 걱정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임신이 가능한지 출산할 때 무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 자궁 내막암 경우는 1기 아주 초기라면은 가입력을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난소암의 경우도 초기에 발견되면 임신을 위해서 한쪽 난소를 남겨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의 경우는 초기 치료의 경우는 자궁을 아예 보존할 수 있고 경부만 아주 조금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가입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인암 예방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으실 거고요.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뭐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뭐 음식을 비롯해서 생활 수칙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세 가지 암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기 검진의 원칙에 따라서 정기 검진을 받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궁 경부암의 경우는 반갑게도 그 예방 접종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11살, 12살 정도의 여학생은 그 예방접종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건강한 성생활이 중요하고요. 또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의 경우는 비만이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 조절도 예방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대표적인 부인암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규칙적으로 산부인과 찾아서 검사를 받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주치.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린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부터 교통법규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 달 9월 28일부터입니다. 대부분 다. 네. 그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된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미 뭐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데 뒷좌석도 이미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완전히 일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길거리 나가면 모두 다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택시도 포함이 돼 있고요. 뭐 시내버스는 당연히 없으니까 미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 3만 원이고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것들은 성인들의 책임이거든요. 예.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안전띠에 대한 부분들은 뭐 꼭 이 중요한 것이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들, 특히 아마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거 보셨겠지만은 차가 충돌을 할 때 뒷좌석이 또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무작정 이제 매는 습관. 특히 요새는 이제 운전하실 때 운전석에서 안전띠 안 매면은 상체가 뜨면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묶어야지만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거. 뒷좌석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하. 예, 좀 걱정이 됩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손님이 탔을 때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예. 또 안 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택시는 뒷좌석에 시트 같은 거 많이 바꿀 때 이 안전띠를 맬 때 꼭지가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못 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음 달부터 아마 28일부터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일부터 바뀌는 것 중에서 자전거 관련 법규가 많이 강화됩니다. 뭐 예전에 뭐 어르신들 보면은 이 막걸리 한잔 하시고 자전거 비틀비틀 거리면 자전거 타고 어떤 그 어른들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음주운전자도 무조건 처벌을 합니다. 자전거도요. 근데 논란이 좀 많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동승자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무화는 상당히 좀 논란이 아직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안전모를 동승자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또 옆집에 가는데 자전거 타는데 안전모를 해야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요새 지자체들에서 자전거 쉐어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전거 대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빌릴 때 뭐 안전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선진국 중에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자전거가 일상 생활하다 할 정도로 이 집에 한 두세 대씩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에서 안전모 착용한 사람 한 명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거의 없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자동차 자체가 보행자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사고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안전모 착용을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안전모 착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계속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8일부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혼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럴 것 같네요. 시내버스 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특히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이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내버스는 경우는 괜찮지만은 뭐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뒷좌석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 입석 금지하면서 좌석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비상구도 좀 없애면서 만든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안전대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좌석 같은 거는 다 의무사항이거든요. 예. 시내버스만 안전대가 관련된 게 미착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8일부터 또 하는 거 하나 중에서 교통법칙금 체납 운전자는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뭐 운전면허증 가게 되면 1시간 이내 국제 운전면허증 1년짜리가 발급이 되는데 바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교통법 지금 체납 운전자는 제한이 된다는 거. 또 한 가지가 28일부터 있는 게 9월 28일이죠.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3단계로 보통 되는데 보통 1년에 몇 번씩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청소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사진 곳에 세워놨는데 몇 분에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사망자까지 난 사고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경사진 곳에서는 뭐 당연히 피해다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요. 예. 앞바퀴를 이 보도 턱 쪽으로 향해서 턱에 걸려 있어야 되고 뒷바퀴에 고인목을 놔야 되거든요. 이 3단계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예. 조치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벌칙 조항 과태료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단속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승용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1단계만 하고 2단계까지 했으면은 고인목 안 하면 걸리느냐, 예. 또 하나만 하면은 걸리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경찰청에서도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처벌보다도 이 일종의 그 관련해서 계몽이 있죠. 예. 이 경사진 곳에서 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좀 신경을 써라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예. 그러나 이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무겁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하면은 단속 조항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9월 28일이 아니라 21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9월 21일부터 날짜가 좀 틀린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차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전기차 충전구역에다가 앞에 물건을 적재할 때는 100만 원 이하, 일반 차량 주차는 20만 원 이하. 상당히 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운전면허 취득할 때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기억으로는 핸들을 똑바로 놓지 말고 이렇게 꺾어서 왜냐면 맞습니다. 미끄러져도 걸릴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보도 턱에다가 예. 놓게 되면 차가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인목 놓고 핸드브레이크 채우고 또 뭐가 최소한 이 있을까요? 보도 네. 턱 쪽에다가 앞바퀴만 돌려놔도요. 네. 사고 안 생기고. 그러나 이제 무거운 차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고인목까지 하라는 게 이제 일반 트럭 같은 경우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계몽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번 달 10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방전이라든지 소방용 기구 5m 이내 주정차 단속되는 거 아실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승용차는 4만 원이고 승합차 5만 원인데요. 이거 외부에서 화면 중에서 해외 특픽에 나온 것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급 프리미엄 승용차인데 네. 소화전에다가 붙여서 차를 놓다 보니까 이 소방차가 그러니까 유리들을 뚫고 소방전을 연결한 게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장면이. 그래서 이제 가차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부분이고 안전을 위해서 특히 소방차가는 실시간으로 골든타임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바뀌는 거 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에 직결되는 게 많거든요. 네. 안전띠라든지 또는 경사진 곳이라든지 또 자전거 관련돼서도 좀 더 이 관련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에 유의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소화전과 소방용 기구 관련해서 그것을 맡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소방관들이 막 도끼 같은 것으로 그 앞에 있던 승용차를 부수거나 아니면 밀어버려 가지고 바로 이게 소화전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게 제한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더욱이 이제 골목에서 불법 주정차면은요 이걸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나는 거 쳐다볼 정도로. 견인차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네네. 들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관련된 것은 본인이 부담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도 바뀌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아직도 불법 주정차 많아서 특히 우리나라 소방차는 적은 게 아니라 큰 소방차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뭐 골든타임 5분 10분 내로 생명과 직결된 경우가 많은데 그걸 쳐다보고 끄지 못하는 경우 인명손실이 상당히 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골목에서의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빨리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전벨트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면요. 네. 그 대부분 자동차에 있는 안전벨트 높이는 성인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 앉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부스터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베이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아이가 유아일 경우에 앉는데. 그렇죠. 지금 아이가 크게 되면은 그 시트에도 못 앉고 일반 성인용 벨트는 말씀하신 대로 내리게 되면은 목으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때는 부스터가 있습니다. 부스터라는 게 일종의 그 높이 그 키높이 구두 비슷하게요. 네. 앉는 건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밑에 그 높은 방석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밑에다 깔고 안전벨트를 매면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깨를 통해서 허리로 내려오는 벨트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거를 이제 부스터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또 소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갖고 있으면은 버리지 마시고 둘째 또는 이웃 뭐 아니면 친척들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시트하고 이런 부스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꼭 그 성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아이들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월 28일부터 뒷좌석 탑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그리고 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화.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 예, 범칙급 체납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되고 또 네.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된다는 거 오늘 설명 잘 들었으니까요. 기억 네. 꼭 하셨다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그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부인과 관련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끝자리 6032번님이 얼마 전 아내가 마치 큰일을 볼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고 쏟아질 것 같아서 화장실에 급하게 갔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리 쪽이 아프다고 하는데 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다음 주에 코너 시작할 때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